이제 80평생 살아오신 건데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밥 먹자고 자꾸 쫄르는 사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지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돈 벌을 건가, 어떻게 거둬먹을 거릴 건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그게 문제였어요.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셨잖아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첫째, 눈이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좌우명이 있으신지요? 인생관, 좌우명,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텐데요. 오늘 어른 시인 한 분 모시고 그런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인, 우리에게 평온함을 선물하는 시인 나태주 시인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남쪽 공주에서 55년 동안 시를 쓰면서 살아온 늙은 나태주입니다. 젊은 나태주가 있거든요. 노래하는 나태주가 있어서. 네, 어른 나태주 시인이시죠. 네,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여전하시네요. 여전히 건강하신 거죠? 많이 변했어요. 이 밑에 이게 불구스름한 것도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많이 헐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추석 때 끙끙 엄청 많이 괜찮으시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괜찮으신 거죠. 네, 아유,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그래서 또 오래오래 우리에게 좋은 시를 선물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삶을 이제 80평생 살아오신 건데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던가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밥 먹자고 자꾸 쫄르는 사람. 밥술을 거하게 사주면 말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지나치게 좋은 술 넣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하면 밥값을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말법이 다 달라져요. 이쪽에 대한 대우가.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안 친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지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죠. 그럼요. 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밥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먹고 잘 살려고 밥은 잠깐 먹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밥을 이렇게 한번 사주잖아요. 그때도 옛날에는 이랬어요. 내가 밥값이 5만 원 나갔으면 저 사람을 위해서 5만 원 썼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림없는 착오예요. 첫째, 2만 5천 원 내가 먹었고요. 절반은? 네. 절반 2만 5천 원 저 사람 사줬고, 또 하나는 내가 외롭게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밥을 먹어줬기 때문에 2만 5천 원보다도 훨씬 한 10만 원 리치에 나에게 이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얻어먹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덕을 본 거고,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먹어준 거예요. 같이 앉아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사주는 밥값이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 준 시간의 은혜에 대한 보상이고 대가라는 얘기. 같이 밥 먹어줌으로 나는 외롭게 혼밥을 할 수 있는데 둘이 밥 먹었잖아요. 우리 생각을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관점의 전환. 네. 그러니까 말은 번지를 하고 얼굴은 그냥 온화한데, 번지르는 말 속에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는 그런 게 있고, 온화하고 좋은 얼굴 속에 나쁜 의도가 있다면 당연히 멀리해야죠. 공자님 그랬어요. 교원 형세 하는 사람한테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 당연히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웬만해선 밥을 같이 안 먹는다. 제가 제일 밥 같이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 같이 먹어도 탈이 안 나거든요. 아니, 늘 같이 드실 텐데도. 근데 우리가 늙어서 집사람하고 밥 먹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생애가 많이 안 남았기도 하고, 아침은 거르고요, 저녁은 먹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점심밖에 없는데, 제가 문학관 근방에 있을 때는 직원을 보내서 집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 중에 한 끼는 좀 같이 먹자.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10,000원 못 되는 6,000, 7,000원, 8,000원 되는 콩나물국밥 이런 걸 같이 먹지. 밥에서 인심이 나고 또 밥에서 그럼요, 정이 그럼요. 나니까요. 오히려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사람하고 밥을 먹는 게 편안한 시간들이다, 이런 말씀. 차라리 안 좋은 사람하고 밥 먹는 것보다는 혼자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수 가르쳐 주신다면 또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돈만 챙기려고 생각하는 사람. 학교 선생을 했어요. 글을 썼어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출판을 오래 시골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돈으로 계산해요. 그냥 시장, 돈 관계로 하는 거예요. 아주 몸에 뱄어요. 나는 그런 친구가 한 50년 넘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는 끊었다 이었다 하는데 50년 때문에 아주 끊을 수는 없고, 그런 게 나올 때는 내가 끊지요. 근데 내가 가끔 끊을 때,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거절할 때 그 사람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무엇 때문에 자기한테 자기가 찾아온다는데도 오지 마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런 사람은 내가 벌 세워주고 싶어요. 거기 그대로 있어.
오라고 할 때까지. 모든 사안을 돈으로 환산할 경우 관계조차도 돈으로 평가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돈이 필요하지요. 네네. 살아가는데 좋은 건데 돈만은 아니거든요.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럼요.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 돈 있는 거지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닙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는 돈 이외에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요. 네. 보고 싶은 것도 그거죠. 그건 보고 싶은 건 돈하고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제 묘비명이라는 시에서도 그런 소리를 썼는데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그게 한 문장인데 제 일생의 큰 문제가 보고 싶은 거였어요. 보고 싶다. 외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되게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저한테는 큰 문제였고 그것이 저를 시를 쓰게 했어요. 보고 싶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근데 볼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대신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는 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네. 사랑하는 가족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될 때 멀리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살아있지만 멀리 있을 때도 미국 같은 데 이민 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문학, 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 보고 싶다라는 감정이 애도의 일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애도기도 하고요. 네. 사랑이기도 하고요. 제가 데뷔할 때 쓴 시가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엔 메마른 눈물 짜주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다라는 게 이런 시를 써서 제가 시인이 됐거든요. 많이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저런 것도 시주문의 감인가. 아유 무슨 말씀을 시주문에는 좀 거창하고 당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쫄아붙은 시가 아닌가. 그런데 저는 그런 시로 시인이 됐어요. 어쨌든 이 시에도 어제는 보고 싶다 이런 말이 첫 문장에 나오거든요. 이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저는 그게 문제였어요. 어떻게 돈 벌을 건가. 어떻게 거둬먹을 거릴 건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저의 필생의 과업이었고 시 쓰는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다르죠. 누구는 돈이 필요하고 누구는 보고 싶은 감정을 어떻게 다룰까. 지금은 누가 보고 싶으세요? 병원에서 2다리 다 수술한 우리 집사람. 밖에 나와 계실 때문에 마음 쓰이시. 괜찮을 거예요. 건강한 다리 얻으러 갔으니까 의사가 잘 치료해서 소원다리로 태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얼른 건강해지셔서 함께 산책하고 또 함께 걸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으세요? 변함없는 사람. 제가 이제 문화원장을 할 때 현대소라고는 국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2년 동안 계속 나보고 원장이라고 안 하고 전에 있던 원장을 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원장하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나한테 소상하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불평불만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 네.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던 전 원장에 대해서 나한테 이런 방구도 비난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를 안 하므로 나중에 나한테도 그럴 거라고요. 이거 있습니다. 적장이 목을 베갖고 온 부하나 그 병사한테는 절대로 글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왜? 애목도 배가할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네, 그럼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배반하는 사람은 나한테도 배반할 수 있어요. 남 집안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은 내 얘기도 가서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평했는데 그렇지 내 사람이 돼서 밤에 내가 코피가 나서 급할 때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현대소한테 할 겁니다. 왜? 자다가도 일어나서 차 몰고 나한테 올 테니까. 그게 내 사람이에요. 그분의 진심을 아시고. 그러면요. 이렇게 서로 뒷말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좋지 않을까요? 전임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물러났을 때 내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 예. 그리고 제가 또 가장 친한 여자분 하나는 이 아파트에 참 친한 사람 내 집 가정 얘기를 나한테 소상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알 필요도 없는 얘기를. 그래서 그 뒤에 내가 마음을 결정했어요. 우리 집 얘기 이 사람한테 절대 얘기 안 한다. 왜? 우리 집 얘기 딴 사람한테 하고 싶을 것 같았죠. 이런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교원 영색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당연하죠. 네 행복이 나의 불행이고 네 불행이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건 아니죠. 타인을 평가하기에 앞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셨잖아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첫째 눈이 맑은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쳐다볼 때 눈이 부드럽게 그쪽에 들어가면서 눈빛이 지나치게 거부하지 않고 이쪽 눈을 지나치게 빨리 강력하게 빨아들이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사람이죠.
눈이 편안한 사람. 네, 편안한 사람. 막다고 그랬는데 편안하다고 고치는 게 좋겠네요. 어떤 사람 눈은 내 마음,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이 블랙홀처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것도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죠. 어떤 사람은 막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눈빛이 중간에서 머뭇하면서 좀 들어가지고 나오고 그런 사람. 나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HS인데 술은 입술로 들어오고 술은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오는 것. 사람이 살아서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이것뿐. 나는 지금도 술잔을 들어 입술에 대고 너를 바라보며 눈물 글썽이고 있다. 아일랜드 노벨상 수상한 사람인데 사실은 제목이 술노래지만 바탕에 깔린 건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술이 입술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온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 수가 있어요. 입으로 들어오는 게 술인데 이게 사랑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 그래서 밥과 술은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비록 술을 지금 마시고는 있지만은 눈으로 너를 쳐다보면서 내가 눈물 글썽이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사랑이 눈으로 들어오고 또 눈으로 사랑을 말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대본에 할 수 있죠. 눈을 보면 저 사람은 선하고 나를 받아줄 것인가 아는가 그거 대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 눈은 어떻게 보이세요? 아나운서 하신 이런 분들은요 다 선량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요.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드세요? 나를 많이 기다려주는 사람.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게 정말로 신뢰가 아닌가. 나에 대한 신뢰도 되고 자기에 대한 신뢰도 되고 저도 때때로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싶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제가 이제 이사를 안 가는 것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가 죽었는데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어도. 근데 그건 무슨 소리냐면 죽은 사람이 그 영혼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사를 가면 못 찾아올까 봐서 참 마음이 아프죠. 죽은 사람을 지극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내가 딴 집으로 이사 가거나 해전에서 살다 서울로 왔으면 몰라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갈까 봐서 영혼이라도 우리 집에 올 때 아 옛날 집이지 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뭐 그런 건 아닌데 물리적으로 찾는다 못 찾는다를 떠나서 망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네. 그렇죠. 마음이죠. 아 그런 마음은 참 마음이 아파요. 선생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말씀 속에 시가 들어 있어서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내가 울고 싶어요. 아, 네. 울고 싶고 마음속에서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이게 많이 떠오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필생에 가장 어려운 거는 보고 싶다 했어요. 보고 싶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기다림은 삶의 작은 원동력이 아닐까 싶기도 그렇죠. 인동력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응원이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나를 향한 응원이네요. 예,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서로의 응원이 아닐까. 내가 누군가를 기다림으로 내가 삶의 원동력 이런 거 생길 거고요. 그 사람한테 내가 기다려줌으로 너도 잘 살아라. 뭐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일상의 단어들로 쉬운 표현을 하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들죠? 저는 시의 원동력이 기다림 아니면 그리움, 사랑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 그리움, 사랑, 기다림 여기에는요 결핍이 들어있어요. 부족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리움도 내게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나갔을 때, 사라졌을 때, 상실됐을 때 그걸 채우고 싶어서 그리워하는 거죠. 보고 싶다는 감정이 결핍으로 그러면 결핍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움, 보고 싶다. 사랑도 사실은 내 속에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을 때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대강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남녀 관계도 약간 반대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소심한데 여자분이 좀 적극적인 여자분이 있으면 그게 좋을 때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 인생 여기에 중요한 그 에너지 중에 하나가 결핍이다. 그래서 이 결핍을 채워가는 과정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인을 사랑한다는 건 시인을 내 마음에 담고 싶고 내 안에 부족한 시의 언어들을 담고 싶은 마음인 거네요. 눈 얘기하시니까 떠오른 시구가 하나 있어요.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그러시죠. 정지영 선생의 호수라는 시인데 그 시를 외우신다. 정지영 선생이 시를 참 많이 쓰였어요. 긴 시도 있고 향수라고 하는 그 노래 부르는 그런 시도 있고 그런데 이 호수가 제일 좋은 시입니다. 첫째 짧아서 좋고요.
그리고 내용이 아름다워서 좋고요.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래서 정경 선생은 동의 안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왜요? 다른 시가 더 있는데 그런데 아. 우리가 볼 때는 그 시가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눈을 감고 나면 내 눈이 호수만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네. 되니까요. 참 훌륭한 시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사랑하기도 하는데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네. 아유. 용서를 못 해요. 우리 집사람도 50대 때 자기를 막 원망하더라고요. 우리 딸 아들은 그냥 됐는데 대강구리 여성분들이 그런 때가 있어요. 50대 60대 되면 나의 존재감이 없어서 나는 뭔가 그래갖고 자기를 막 그냥 학대하고 자기한테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 때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 성취에 대해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더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자기한테 격려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지 않을까.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의 작은 성취에도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하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나를 인정해야 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안 될 때는 타인을 사랑한다는 건 어림없죠. 선생님 이번 시집 필사 어른이 되는 시간에도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너 많이 사랑하는 줄 너도 알지.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바란다. 곱고도 여린 너의 몸과 마음 상할라 지칠라 걱정이란다. 이 책 좀 묘한 책이에요. 네. 다른 재탕 시집에 안 실린 시를 주로 골라서 실어요. 이거 에디터의 배려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이 나태주의 새로운 책이다. 새로운 읽어보지 못한 들어있는 시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매우 그것이 축복으로 들립니다. 게다가 필사할 수 있는 여백도 남겨주셔서 소중하게 나만의 시간을 챙기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진짜 필사하다 보면 선생님의 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사이에 내가 선생님처럼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기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찾지 못해가지고 남을 따라다녀요. 특히 그 유행이라는 것이 그건데 이게 이런 옷이 내가 좋으면 이런 옷을 내가 사서 입어야지 길거리에서 본 사람들의 옷을 내가 한사코 사서 입고 똑같이 제복처럼 다니는 거는 매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는 거거든요. 남이 가는 길을 내가 가면 그것은 아이들이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의도하는 것도 내가 되는 자기가 되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열어가는 그런 것을 의도해서 이 책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필사가 인기예요. 동호회도 많이 생겼고요. 독서 모임에서도 필사를 많이 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 그때 책을 읽으면서 또 그걸 글로 옮긴다는 거 일종의 마음을 새기는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 필사라는 작업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사를 할 때는 한번 읽으면서 필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소리 내서 예, 소리 내서 일단은 눈으로 한번 읽고 소리 내서 읽을 때 귀로 한번 들으니까 또 읽는 거고요. 그리고 쓸 때 몸으로 눈으로 이렇게 또 한번 읽으니까 필사를 한번 할 때 소리 내서 읽으면서 필사를 하면 3번, 4번 읽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시낭송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낭송을 하고 그걸 들어요. 들음으로 외우는데 도움이 된대요. 읽기만 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 때문에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필사하면 집중력이 강할 것이다.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인생 성공에서 3가지 동인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하고 소통, 타인과 소통, 그 세상과 소통. 소통 중에서 또 3가지가 나하고 소통, 너하고 소통, 세상과 소통. 그리고 2번째가 몰입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몰입. 그러니까 모라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어디에 깊이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죽음을 기억하는 삶. 이게 이제 톨스토이가 생각한 성장의 3가지 동인인데 그 중에 그 몰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필사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싶어서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필사에 많이들 마음을 쓰는 것 같고 출판사에서도 그런 책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장의 동력, 소통
나와의 소통, 너와의 소통, 세상과의 소통, 또 하나 몰입.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하다는 건데요. 시를 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외우기도 해볼까요? 외우기 얘기에서는 제가 황동기 선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황동기 선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즐거운 편지라는 시를 쓴 분입니다. 그분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쓰셨어요. 그 양반 숨은 얘기인데 누나의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생각을 늘 갖고 있다가 누나의 친구도 모르게 자기가 이제 그 시를 쓸 거예요. 모든 시는 짝사랑이 시작이니까 사랑도 그렇고. 그런데 양반이 황동기 선생이 한용운 선생 시를 20편을 외웠대요. 그냥 딸딸딸 외웠대요. 고등학생이 외웠는데 외우고 나니까 자기 어법으로 한용운 선생의 표현 방법 이런 것을 빌려서 자기 어법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이 즐거운 편지를 읽어보시고 한용운 선생의 시를 떠올려 보시면 즐거운 편지 꼭 해. 한용운 선생의 어법이 좀 들어있어요. 이렇게 외우는 것이 대가 시인으로 가는 그 첫 번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필사는 또 외우는 데 도움이 돼요. 필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외워지지요. 저도 필사를 합니다. 내 시를 필사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들 시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노트에다 꼭 갖다가 베낍니다. 일단 여기 핸드폰에다가 적어가지고 가서 제가 이제 다시 옮겨 적지요. 시를 대하는 네 가지 방법, 눈으로 보기, 소리 내어 읽기, 필사하기, 외우기. 예, 그걸 정리해 주시니까 좋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대에 어른이 계시다는 것도 그 어른이 시인이라는 건 우리 세대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른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뒷전에 앉으셔서 잘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뒤에서 좀 작은 역할을 해주는 게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에게 어른이 되어주셔서 또 시인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온함을 선물하는 시인 나태주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몇몇 단어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보고 싶음, 기다림, 그리고 그리움. 그 단어들의 여러분만의 해석, 새로운 해석을 담아보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뢰가 어둡기 때문에 불을 켜는 것처럼 행복도 우리가 불행하니까 자꾸 행복을 찾는 게 아닌가. 달라이라마가 이야기하기를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만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행복을 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안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에서 끝나지 말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하지만 행복 한편에 불안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른 시인 한 분이 계십니다. 평온함을 선물하는 시인 나태주 시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편안하셨죠? 저는 공주 사는 나태주입니다. 오늘 또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봬도 이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편안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편안함이 애써서 얻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네. 우리는 내부가 네. 안 좋을 때 외부가 좋기를 바라야 되거든요. 이 신뢰가 어둡기 때문에 불을 켜는 것처럼 외부든 내부든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쓰는 시는 빨래다, 더러워지는, 자꾸 탁해지는 마음을 빠는 행위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쁜 시, 사랑의 시를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대단한 사랑이나 예쁜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뻐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행복도 우리가 불행하니까 자꾸 행복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해요.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헤르만 헤세가 말했어요. 당신이 행복을 쫓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거다. 이 세상에 행복 진짜 한 사람은 행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아니 차라리 행복이라는 말을 몰라. 그리고 행복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을 거고 또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내 자신이 행복 그 자체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행복하고 자꾸 멀어질 때 자꾸 행복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쫓고 있는 거지. 부자들은 돈 하지 않는다? 그렇죠. 부자들은 돈 안 하지요. 뭐 돈이 그렇게
크게 귀하지 않으니까. 결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복하는 이 자체가 참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고 어쩔 수 없고 안타깝고 눈물겨운 게 아닌가. 우리가 자꾸 행복을 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불안, 그렇지. 네. 달라이라마가 이야기하기를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그랬거든요. 탐욕의 반대는 단어 해석으로 사전적으로 보면 무욕이지만 그건 어렵고 만족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만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제가 쓴 선물이라는 시인데요. 물론 제목은 선물인데 끝에 기쁨으로 떨어지거든요. 이 기쁨이 뭘 갖다 주느냐면 행복을 갖다 줍니다. 근데 이 기쁨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만족해야 됩니다. 그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감사, 만족, 기쁨, 행복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걸 거꾸로 느닷없이 행복을 찾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다.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불안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한병철 씨가 세계적인 철학가 말하기를 피로하고 우울하다. 거기다가 보태서 불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로와 우울 그리고 보태서 불안 이게 후기 근대 사회를 사는 우리 인류의 정신적인 특성이다. 불안하다. 이거는 아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까요? 죽음이 불안한 것도 죽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까? 기후 위기도 이제 불안하죠. 어떻게 얼마나 난폭하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모르니까 불안한데 그래서 이제 후기 근대 사회의 특징 하나는 불안하다. AI 불안하죠. 핵 불안하죠. 기후 변화. 이 세 가지를 미래학자들이 인류 멸망의 원인으로 얘기를 했는데 불안 이거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한명철 씨에게는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안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더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억지로라도 잘 될 거야. 기다려보자. 저놈의 뭐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달래면서 서로 부추기면서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행복의 반대 지점에 불안이 있는데 네. 그 불안의 이유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애써 불안을 잠재우려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이 긍정적인 사고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상황 안에서 필요한 것이 긍정이죠. 다 긍정하는데 긍정할 것도 없죠. 어디에 긍정이 필요한가? 부정이 있기 때문에 긍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네버데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밥 먹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씩씩해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회의적 계몽주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한다. 나 하나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라는 말보다는 나 하나만이라도 애써 봄으로 인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겠다. 네. 말씀 가운데 집이란 단어가 또 위로의 단어로 들렸어요. 그 집은요. 참 좋은 겁니다. 집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쓴 행복이라는 시에도 첫 번째 나오는데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그래서 집은 그냥 집이지만 의식주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돈 얘기했는데 사실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에서 끝나지 말고 사람 좀 생각하자. 그래서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문화 좀 생각하자.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물질, 집, 그다음에 사람, 그다음에 문화. 이런 층위를 우리가 다 아울러서 살아야지. 그 집 중요하죠. 근데 그거 하나에 사람도 문화도 메모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돈 필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선생님, 행복이라는 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선생님이 정의하는 행복이라는 두 글자는 어떻게 표현하세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내 하나가 지구를 대표한다는 생각.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작은 내가 갑자기 눈물겨워지고 소중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쓴 시는 시라는 시인데요. 마당 쓰는 것 그것 아주 사소하고 그냥 그저 그런 일인데 우리 집 마당이 지구에 붙어 있으므로 틀림없이 지구를 깨끗하게 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구의 구성원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우주 속의 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갑자기 소중해질 것이고 눈물겹도록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행복을 추구하는 저에게 또 불안에 몸서리치는 저에게 큰 위로를 주거든요. 그러고 보면 위로가 명약이고 또 위로의 근원인 시가 명약이라는 얘기네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병원도 있고 약국이 있는 건데 그 다음엔 아까 얘기한 대로 행복이고요. 그리고 사랑이고 그리고 성공이고. 근데 그거는 개인이 성취해야 될 것이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줄 수 있다면 행운인데 행운도 어렵고요.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시인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위로와 축복이 아닐까. 그래서 공주 보면은 점집이 많습니다. 관상 보는 점집이 많고. 그런데 이 점집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교회도 있고 절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 위로와 축복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녁 때 돌아갈 때 위로와 축복을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네. 우리의 짧은 언어로 누군가에게 경제적 부를 만들어줄 수는 없고 또 건강을 회복시킬 수도 없고 사랑도 통째로 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 짧은 언어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위로요 축복이다. 저는 아무래도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에 관심이 많고요. 말의 신중함을 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말 한마디에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투의 특징을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말을 너무 뭉뚱하게 하는 것이 좀 문제인데 우리 남인의 우리 딸 남인 교수도 얘기를 하던데 헐 대박으로 모든 걸 그냥 퉁치는 게 위험하다. 좋은 건 대박, 나쁜 건 헐.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갈 때 볼 때 헐 대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수식어를 그 두 단어가 다 흡수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다 그냥 메모려버리고 헐 대박으로 끝내면 우리 인생도 헐 대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이에 있는 말들을 찾아보고 특히 내가 좋아하는 나의 말을 찾아서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단어 수집을 좀 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책을 좀 읽고 시도 읽고 독서를 해야 되는 건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말투는 좀 다를까요? 다르고 말고요. 어법이 다르죠. 그리고 말 가다가도 이렇게 도는 것도 모나지 않게 슬그머니 이렇게 잘 이렇게 상대방한테 상처 주지 않고 무리하지 않게 편안하게 돌지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할 때도 안 아프게 안 아픈 쪽으로 그런 때 필요한 게 조크하고 유머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말은 소모고 소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양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 오늘 제가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선생님 자꾸.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30년 넘게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몇 달 지내다 보니까요. 자존감이라는 단어보다 니은 하나를 기억으로 바꿔서 자족감이라는 단어가 마음으로 더 와닿아요. 자족감이라는 말을 제가 다시 배웁니다. 상황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자존감만큼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족감. 스스로 만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꽃밭은 아니래도 자갈밭을 면하지 않을까. 사실 흐드러진 꽃밭 아니고 꽃 한두 송이만 있어도 우리 인생 밭은 그만큼 평안하고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족감과 관련해서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시가 바로 놓아라 선생님의 시입니다. 우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부터 놓아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놓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놓아라. 내친 김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놓아라.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놓아라. 그 위에 너 자신을 놓아라. 비로소 편안해질 것이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로서 불가능한 얘기. 저는 그 시를 쓸 때 저한테 타이르는 말을 많이 써. 형편없는 너 이렇다. 그러고서 거기다 저한테 소망을 해요. 그래서 그걸 시로 쓰고 다른 사람한테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짧은 글을 덧다셨는데 60대 무렵의 소감을 적은 글이라고. 이 책 그것도 좋았어요. 다른 어떤 책에다 또 쓰지 않은 말인데 저녁에 앉아서 꾸벅꾸벅 이걸 쓰는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좋아졌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도 됐고. 출판사가 생각을 아주 잘하셨어요. 이게 그냥 선생님이 시만 듣는 것보다 한 말씀 듣고 나니까 선생님이 직접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게 내려놓아야 하는 거잖아요.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제일 어려운 게 에고이즘에서 벗어나는 거. 특히 저같이 글 쓰는 사람들은 엄청난 에고이스트입니다. 정말로 에고이스트예요. 우리 집 애들이 비난하는 것도 그거예요. 아버지는 이기주의자다.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 이기주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불어 같이 미워해요. 저는 진짜 고마운 게 내 이기주의를 알아주는 딱 한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
내가 첫사람이라는 시도 썼는데요.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준 첫사람입니다. 라고 시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란 단어보다 첫사람이란 단어가 더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데 그 집사람은 저한테 늘 첫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도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줘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내가 사랑하는데 그걸 아껴주고 사랑해줘요. 사모님께도 선생님이 첫사람 아닐까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 사람 중에 하나 너덜너덜한 사람이고 아니에요. 네. 선생님의 시어들이 그리고 시귀들이 한 편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위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의 언어로 편안한 즐거움을 주고 그거 계신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제가 중년 이후에 제가 55년 정도 시를 썼는데 한 40년, 30년 넘어서 중반 후반부에 와서 중반을 지나서 소망하는 거였습니다. 일상적인 언어와 편안한 소재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시로 쓰되 그 사람한테 처음 들어본 것처럼 시를 쓴다. 그래서 제가 시라는 시도 썼는데요. 길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 채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 그걸 어떻게 그냥 줍는다. 그 일상적인 어떤 소재 그리고 일상적인 편안한 언어로 상대방에게 독자한테 주는데 그게 버려진 마음의 보석이다. 그러니까 버려진 마음의 보석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겪은 거예요. 근데 그게 보석이다 이거죠. 그렇게 시를 썼더니 사람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게 느꼈다면 선생님의 시 삶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중년 이후에. 저한테 대해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풀구문학관에도 주말에 한 400명, 500명 옵니다. 저한테는 그게 성공보다도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몫이 거기 있어요. 며칠 전에도 세계 시인대회 한국의 건국대학에 있어서 갔는데 시인들이 너무 자기 얘기만 해요. 그건 아주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를 쓸 때 자기에서 끝나는 시는 소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혼란스럽고 예측 불허인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필요 없어요. 아니 국제적인 상을 받아서 위상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더 급한 게 있어요. 시들어가는 화분에 물을 주듯이 시들어가는 영혼에 조금이라도 뭘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명한 시인이 아니고 유용한 시인이 되고 싶어요. 유명한 시인이 아닌 유용한 시인. 쓸모 있는 시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한마디 말에 위로와 축복. 그렇다면 그걸 마련해 줘야지 나의 유명한 것만 갖고서 뭐 하겠느냐. 내가 국제적으로 상 타는 것도 무슨 상관이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유용한 것이 필요하지 무용한 것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인터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것 같지 않고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생이 고역이고 고행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글자 하나 바꾸자. 고행을 여행이라고 고자를 여행으로 여자로 바꾸자. 사실 여행은 고달픕니다. 근데 고달프다고 안 하죠. 여행 돈 쓰는 거죠. 근데 돈 썼다고 안 하지. 여행 시간 낭비했죠. 낭비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우리 일을 여행으로 바꾸면 어떨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에서 말하기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의 직업을 밥벌이로 삼지 말고 오락으로 삼으라. 말 안 되거든요. 나는 그 소로라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지를 소유하려 들지 말고 즐기라. 아까도 소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소유 그 말고 즐기라. 같은 값이면 고행이 아니고 여행이다. 그러면 좋겠죠. 제가 정해진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일을 하고 있지만 여행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답변이 마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어른의 냄새가 아닐까 싶은데, 네. 우리는 1초 전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말을 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전략을 갖고 말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모든 것이 최초입니다. 모든 것이 최초예요. 연습을 한다 해도 연습 하나하나가 다 최초예요. 저는 그래서 행이 얼마나 거룩한가. 아침을 어제도 맞고 오늘 아침도 맞았는데 어제 아침하고 오늘 아침은 달라요. 내일 아침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달마다 우리가 사는 날은 내 생에 남은 날 총량 중에서 첫날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새날이라고. 그러면 난 어떤 사람인가? 새날과 첫날에 새사람과 첫사람이라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첫사람으로 아침을 맞이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이 나에겐 가장 젊은 날이죠. 그렇죠. 예. 가장 젊고 싱싱하고 건강하고 보람있고 아름다운 날이죠. 그렇다면 오늘 아침,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게 얼마나 거룩한가. 저는 지금 가장 젊은 나태주 시인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제가 노아라라는 시 읽어드렸지만 손에 쥐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거든요. 심지어 사랑하는 것들도 놓으라고 하셨어요. 어렵죠. 그것 때문에 우리 우는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화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닌가. 저는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면 못 돌아가겠어요. 지금 봐서는 그렇게 별로 잘생기도 않은 여자한테 목을 걸고 아유. 밤에 그 여자를 만나가라 갈 생각 때문에 이 밤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새나. 그리고 그 여자한테 버림받고 와서 머리를 벽에다 찌으면서 아, 그런 시절도. 막 울면서 뒹굴고 그런 어리석음. 근데 그거를 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것도 그 바보 같은 것도 그런 짓도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숱한 나의 시간들이 쌓여서 오늘의 나가 된 거군요. 우리는 실수해서 사람이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더 많이 성공한 사람은 꼭은 아니지만 더 많이 실수한 사람이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실수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다.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정치하는 사람한테도 보고요. 사업하는 사람한테도 봅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실수하는 나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필요하겠군요. 그럼요. 그 실수를 한 것 자체가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줄 테니까. 엄마들도 부모들도 어른들도 실수하는 젊은이를 그냥 막 다그칠 게 아니라 저렇게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전거 배울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배운 사람 없어요. 예. 넘어지라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넘어져도 된다. 예, 그러면요 된다. 예. 예. 오늘의 가장 젊은 나를 보면서 좀 더 성장한 미래의 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하태주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단어가 남아 있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 김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망가질 필요도 있어요. 제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것도 죽을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위기나 축복이나 실패가 꼭 저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위기가 지나가면서 놓고 가는 선물이 있는 거네. 우리에게는 축복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없는 중에 감사와 축복과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 작은 거지만 흩어진 거지만 구멍난 거지만은 하나라도 찾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눈이 밝아져서 숨겨진 깊이 있는 것을 사전에서 꺼내서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죽을 병 걸려서 돌아와서 제가 쓴 시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혹시 힘드십니까? 혹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는 시, 나태주 시인의 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른 시인 나태주 시인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편안하셨죠? 저는 건강하셨느냐 이런 말보다는 편안하셨지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서로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함을 마음에 담고 사실 이 가을 선생님의 시로 직접적인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힘들 때 나를 위로했던 시 5편 뭐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선생님이 시를 좀 추천해 주시고 직접 낭송해 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다. 어떤 시부터 들어볼까요? 아침 식탁이라는 시가 있네요. 아침 식탁, 밤이 가고 아침이 오는 것,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하루가 잘 저물고 저녁이 오는 것,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은 없다. 앞에 앉아 웃으며 밥을 먹어주는 한 사람, 이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다. 밤 12시부터 3시 사이에 피가 뼈 쪽에서 다시 생긴대요. 피가 계속 생기는데 피가 생성되는 시간이 한의사들 얘기에 의하면 12시부터 3시에 생긴대요. 그러므로 아침이 되면 새로 생긴 피에 의해서 우리 몸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걸 내가 알고 쓴 건 아닌데 밤에 아파서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고 배탈 날 수도 있고. 근데 그 아침이 잘 왔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가. 저는 이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늙어서 생각해봤던가 봐. 그리고 또 저녁이 온다는 거. 그것도 그냥 늘 오는 건데 근데 멈춰서 딱 생각해보면 아니 일 생겼으면 어떨 뻔했어요. 내가 사고 났으면 어떨 뻔했고. 근데 저녁에 와서 집에 잘 가잖아요. 얼마나 고마운가. 아주 평범하고 편하고 늘 반복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고마움과 발견. 저는 시가요 디스커버리라고 생각합니다. 발견은 이미 있던 것 중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발명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요즘도 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소풍 가가지고 선생님이 몸을 숨겨놓잖아요. 그러면 찾잖아요. 이게 시가 아닐까. 그래서 찾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침이 소중하다는 걸 찾고 저녁이 또 아름답다는 걸 거기다 대고 앞에 앉아서 나하고 밥을 먹어주는 한 사람. 이 사람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요즘은 혼자 밥 먹는 장면이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 식탁에 누군가 앞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때가 있죠. 저는
저는 왜 혼밥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먹방이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먹방도 혼밥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그거라도 보면서 먹는 방송 보면서 하지 않나. 누군가와 같이 먹는 듯한 대리만족. 텔레비전 속에서 무책임하게 먹어주니까 하도 좀 얘도 좀 먹어도 괜찮다는 그런 또 그게 저격도 관계 있는 것 같아. 다이어트하고도. 대신 먹어주고 나는 좀 다이어트하고. 먹는 기쁨만으로도 느끼고. 이 세상 참 많이 변했어.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식탁의 싱그러움은 여전합니다. 저는 요즘 아침 식탁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데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람이 빨리 두 다리를 찾아서 뚜벅뚜벅 걸어서 우리 집으로 오면 아침 식탁이 회복될 걸로 합니다. 아침 식탁이라는 시 들어봤고요. 다음은 어떤 시? 제가 병원에 20년 전에 죽을 병 걸려서 아, 갔다가 6개월 만에 무사일생으로 못 산다는데 제가 살아서 나왔어요. 거기 사이가 하는 얘기가 끼는데 돌아와서 제가 쓴 시가 있어요.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아까 읽은 시에서도 아침과 저녁이 나오거든요. 이 시도 하루에 관한 시입니다. 아침이 온다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누군가가 바로 사랑하는 내가 꽃처럼 웃고 있어서 온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그런 위로와 놀라운 발견, 그걸 쓴 거거든요. 그럼 난 뭐 할 건가? 너는 꽃잎으로 있었으니까 나는 풀잎처럼 싱싱하게, 비실거리지만 싱싱하게 지하철 타러 계단을 내려갈 때도 보조오는 걸 잡으면서라도 싱싱하게 넘어지지 않고 잘 가야 된다고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집 저녁이 편안하게 고요하게 아름답게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한마디로 줄였고 임팩트 그런 걸 생각해서 마지막 문장, 엉뚱한 문장이지만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그런 문장을 제가 썼는데 이 시가 후반부에 쓴 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병원에 계신 사모님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요? 뭐 어제 봤으니까. 오늘도 보시면 되죠. 멀리서 보이는 느낌들이 어떻게 보면 가까운 우리 일상의 느낌이고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느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새롭게 보는 발견이에요. 다시 되지 않는 회복 소생입니다. 그 서양 시인 오드레르는 회복기의 삶이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회복기의 삶. 그게 아까 제가 그때 그 시를 쓸 때가 바로 회복기입니다. 몸이 완전히 만신창으로 망가져가지고 조금씩 좋아질 때 이렇게 회복기에 이렇게 좋아질 때 우리는 세상이 새롭게 축복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망가질 필요도 있어요. 제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것도 그 죽을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위기나 축복이나 실패가 꼭 저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위기가 지나가면서 놓고 가는 선물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위기의 선물이 있죠. 가을이다 아프지 마라. 그 줄이 마음에 콕 박혀가지고요. 선생님 이 시 제목 한 번 더 알려주시면. 멀리서 빈다. 코로나 때도 이 시를 많이 읽었어요. 그때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많이 읽었었는데 저로서는 행운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침 식탁 들어갔고 멀리서 뵌다 들어봤습니다. 제 시는 어차피 너가 많이 들어. 아유 이럼요. 나는 물론이지만 이제 나를 건너뛰어서 시가 뭐 1인칭의 문장이지만 이제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너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 너처럼 나는 운이 좋은 사람, 오늘 또 살아있는 사람이어서 좋고 어딘가를 갈 수 있어서 좋고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어서 좋지만 무엇보다도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좋다. 너도 부디 그러길 바래. 너 잘 살기 바래. 너처럼 너를 닮은 꽃이 되어 잘 살기 바래. 너처럼 더 닮은 꽃이 되어 잘 살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펠로미, 말을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랬어요. 이제는 안 할 거래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옛날 아이들은 부모처럼 살기를 바랬어요. 부모가 농사를 지면 나도 저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되겠다. 고생스럽지만 그렇겠다. 지금은 아닐 거래요. 부모도, 현명한 부모는 나처럼 살지 말고 너처럼 살아라. 이게 아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에 대한 축복을 쓴 것 같아요. 요즘 자기주도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통도 자기주도적 소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주도와 타자 배려가 공존하는 공존적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존적 소통이야말로 진짜 소통인데 너라는 시어를 강조하시는 하태주 시인이야말로 공존적 시를 쓰시는 분이 아닐까. 오늘 제가 큰 선물을 받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어떤 문학평론가보다도 좋은 충고를 주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학평론이라는 것도 자기 자랑하고 상대방의 작품을 갈기갈기 분해해서 널어놓으면서 뭐 자기 뽐내는 그런 식으로 문학평론하거든요. 아주 나쁘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좋은 축복의 말씀을 들었네요. 너처럼이라는 시.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긴 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책을 낼 때 너라는 말을 많이 들은 책을 여러 권 냈어요. 이제는 너 없는 내가 없다. 이 생각들을 좀 더불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제 앞에서 너 해주시니까요. 제가 기분이 다 좋네요. 반말해서 미안해. 아니요. 선생님의 아들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원래 시는요, 내가 너에게 하는 호소와 고백이거든요. 1인칭, 2인칭한테 하는데 옛날에는 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대였어요. 그 다음에는 당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급하니까 당신과 그대를 뛰어넘어서 그냥 너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 이게 어린 시절에는 너였는데 친구도 이제 더 이상 너라고 시kam을 써야 돼. 무슨 과장님, 대리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는 운이 좋았어요. 강연을 하고 시작할 때는 제가 목이 이렇게 잠겨요. 1시간 반 이렇게 강연하고 나면 목이 트여서 서서 강연했는데도 제가 싱싱해요. 그러면 그때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좀 후줄근했지? 근데 지금 어떠냐? 싱싱하지 않냐? 이거 어디서 오는 힘일까? 너들이 준 거야. 그러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너들이 나를 이렇게 싱싱하게 살려냈다니까? 그러면요, 애들이 와, 우리가 강연을 들었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저렇게 싱싱하게 했다니까 우리가 선물을 준 거다. 내가 가방도 무겁지만은 저거 메고 집에까지 잘 갈 거야. 너도 집에까지 잘 갈래? 그럼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젊은 독자들 또 젊은 제자들 많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축복이죠. 제가 축복을 받습니다. 아침 식탁 멀리서 뵌다 너처럼 3편 읽어주셨어요. 선한 양식,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가만 숨을 쉬면서 맑은 공기에게 감사해 본다. 슬그머니 눈을 뜨면서 밝은 햇볕에게도 감사한다. 오늘 또 하루 살아갈 용기가 된다. 힘이 된다. 하루를 버틸 선한 양식이다. 선한 양식이라는 표현은 처음 듣는 표현인데 뭉글뭉글하게 다가오네요.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은 날이 있죠. 아니 제가 맨날 쉽지 않아요. 아파요. 허리 아프고요. 아니 80 넘었으니까 허리 아프죠. 또 주무시고 나면 몸이 또 굳으니까요. 특히 배가 아파요. 저는 배가 아파서 잠이 깹니다. 뱃속을 10년 전에 다쳐놔가지고 낮에는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배가 안 아픈데 누워서 자려고 그러면 배가 아파요. 그러다가 진짜 아침이면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허리 아프고 배 아픈데 막 이렇게 일어나. 그래도 시에서처럼 내가 숨 쉬는 사람이지. 숨 쉴 수 있구나 내가. 숨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해가 떴네. 뭐 이런 것들 얼마나 고마워요. 햇빛.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에너지를 준다. 그런 얘기. 내가 감사할 이유를 찾아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거죠. 그럼요. 어떤 장애인 부모가 하도 마음이 불편해서 감사의 항목을 찾아서 적어봤답니다. 이것도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장애인을 둔 부모가 뭐가 감사하겠어요. 지옥이지. 근데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감사 항목을 적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아침에 잠을 깼으니 감사하고 숨을 쉬니 감사하고 물을 대표해서 한 잔 먹었으니 감사하고 밥 먹었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 항목을 적다가 스스로 좋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없는 중에 우리가 감사와 축복과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 작은 거지만 흩어진 거지만 쪼개진 거고 구멍난 거지만은 하나라도 찾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더 눈이 밝아져서 미세한 숨겨진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꺼내서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겪고 계신 분들 또 병중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게 위로가 되더라.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한 편만 더 읽어주시면. 축복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았더라. 좋았어도 아주 많이 좋았더라. 날마다 너희 날들도 그러기를 바란다. 아마 제가 나중이 좋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시작은 용을 그리고 끝에다가 뱀꼬리를 다루면 용이 슬퍼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좀 부족했지만 점점 좋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가장 작은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말도 좋네요. 가장 작은 노력으로 가장 큰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그 말씀도 좋습니다. 오늘 왠지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면 나 스스로를 축복하는 여유도 필요하겠군요. 그럼요. 하루를 잘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데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사고 치지 않고 또 강아지 하러 갔다 감사해요. 설령 내가 실수를
실수를 했어도 감사하고 또 실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내일 더 좋아지기를. 저는 시가 본래는 나의 원망, 나의 어떤 필요, 나의 어떤 울컥 이런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가 1인칭의 필요나 감정이나 원망, 고백이 2인칭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원망하는 나, 울컥하는 나를 위로했던 그 시가 나뿐 아니라 2인칭도 위로한다. 2인칭한테도 간다 이거죠. 2인칭한테 가는데 그 2인칭이 또 옆에 있는 2인칭으로 가면 이제 3인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 보편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것이 특수성이라고 그러면 2인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보편성을 열어가면서 3인칭으로 확대가 되면 특수성이 보편성으로 바뀌는데 한쪽만 있으면 안 되고 특수성도 개성도 있어야 되고 보편성, 일반성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로했던 시라면 너도 위로할 수 있고 그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라면 인류 전체에게 번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시인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오지에는 평생 시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요. 그들에게 시가 다다를 수단에 네, 해달라고.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우선 짧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영향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시가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시의 구조나 이런 모양새가 심플, 단순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필요한 것은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쓴 시 꼭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풀고 자세히 봐야 보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세 문장인데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애들은 대변에 어떤 부분이 임팩트가 있냐라면 너도 그렇다를 딱 집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참 좋다. 어떻게 그걸 서로 얘기 안 했는데 세 문장을 딱 들려주면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그걸 딱 집어내요. 그래서 매우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시 고귀한 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시 들을 때마다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자세히 보아야 해요. 내가 누군가를 자세히 본 적이 있던가 하는 반성을 했어요. 그렇죠. 이 자세히 본다는 건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제 관찰인데 내가 타자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자세히잖아요. 오래 보는 것도 타자에 대한 배려인데 그게 빠지면 예쁘지도 사랑스럽지도 않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영령에 대해서 영혼의 힘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신뢰하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를 더 많이 알아야 한다. 멋있다. 그를 좋아하지 않으면 회피하거나 포기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더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링컨 얘기해? 네네. 똑똑해. 선생님의 시에 자세히 보아야 그리고 한 번만 자세히 보지 말고 오래 보아야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해요. 링컨은 참 훌륭하네요.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를 더 많이 알아. 우리가 그런 걸 뭐 나라 따지고 사람 따질 것 없이 좋은 사람 말은 얼른 배워서 우리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생님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낭송해 주시는 시를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초지 맞았습니다. 초지 맞았다는 건 돈 벌었다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선생님과 헤어지면서 선생님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시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네. 고백. 나 오늘 너를 만남으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다 말하리. 온종일 나 너를 생각함으로 이 세상 가장 깨끗한 마음을 안았다 말하리. 나 오늘 너를 사랑함으로 세상 전부를 사랑하고 세상 전부를 알았다 말하리. 선생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과장입니다만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여기에 2인칭은 분명 선생님입니다만 너라고 표현한 선생님의 시어는 제가 송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깊이 있는 시간이었고요. 마음이 만져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주신 위로와 축복 마음에 담아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온함을 선물하는 시인 나태주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위로 좀 받으셨습니까?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선물을 줍니다. 오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저쪽 상대방의 마음에 꽃을 피워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